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늦가기 청년 대학생입니다. 저에겐 생물학적 부모가 있었고 마음으로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셨으며 운명으로 품어주신 양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제 겨우 20대 후반인데 무슨 인생이 그렇게 곡절이 많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생물학적 부모님은 대학 시절 만났답니다. 소위 말하는 캠퍼스 커플이었죠. 법학과 남자와 디자인학과 여자는 첫 미팅에서 첫눈에 반했답니다. 항상 남자가 먼저 학교에 와서 도서관 자리를 나란히 잡고 여자를 기다렸다죠. 서로 다른 과에 공통되는 과목도 없는데 굳이 머리를 짜내서 교양 과목 수업을 같이 들었고 리포트도 같이 쓰고 밥도 차도 매일매일 같이 먹었답니다. 심지어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대요. 뜨거운 청춘의 시절은 서로를 점점 달구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점점 깊어졌겠죠. 둘만의 여행길에서 그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맹세도 했을 테고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서 그들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이 유턴을 했답니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두 사람은 겁이 났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는 마음을 먹었다죠. 양가 집안의 극심한 반대는 예상 못했나 봐요. 차관 아버지의 교수 어머니를 둔 여자의 집안은 말만 하면 다 알아주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금지옥엽으로 키운 외동딸의 임신은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문의 수치였던 겁니다. 차관 아버지는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인사를 온 남자의 뺨을 후려치며 쫓아냈죠. 가난한 시골 출신의 남자 집안과 명망 높은 자신들의 집안과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했답니다. 시골에서 신동 소리를 들었던 아들이 그렇게 홀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남자의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면 열쇠 3개는 거뜬히 받고 결혼할 수 있는데 언감생심, 어따 대고 집안을 들먹이냐며 거품을 물었답니다. 그런 집안의 여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한다고 한술 더 떴죠. 심지어 남자의 어머니는 당장 서울로 올라와서 여자를 불러놓고 자신의 아들이 당한 만큼 뺨을 후려치며 그대로 돌려주었답니다. 인생 구만리 같은 아들 인생을 망친 여자라며 온갖 모욕을 다 주었답니다. 날마다 양쪽 집안의 감정 싸움은 심해졌고 처음엔 서로 도망가서라도 살자고 약속했던 남자와 여자의 마음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새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두 사람은 이별 선언을 했대요. 하지만 이미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는 어쩔 수가 없었죠. 여자의 부모가 수술을 권하지 않은 것은 뱃속의 생명이 귀중해서가 아니라 혹여나 수술 중에 외동딸이 잘못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웠고 배가 점점 불러오자 휴학까지 시킨 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 사이 남자는 군대에 가버렸고요. 출산일이 임박하자 여자의 부모들은 은밀히 산파를 집으로 불러들여 며칠 숙식을 제공하면서 대비까지 했답니다. 병원에 가면 보는 눈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절대 차관인 아버지와 교수인 어머니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일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물학적 어머니가 15시간 진통 끝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엄마 젖 한 번 먹지 못한 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죠. 이제 차관님과 교수님은 저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했대요. 고아원 앞에 몰래 두고 오는 것은 그래도 양심에 찔렸답니다. 지인에게 입양을 보낼까 고민했지만 그러면 또 여러 마리 나올 게 뻔해서 두려웠죠. 그때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줌마가 있었답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딸이 혹여 저를 한 번이라도 품에 안으면 모성 본능이 발동할까 불안했나 봐요.
그 아줌마에게 갓난아인 저를 맡겨놓고 딸이 절대 볼 수 없게 했죠. 본의 아니게 가정부 아줌마는 저를 안고 달래고 우유를 먹이고 재우면서 부모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는 40대였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듯 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하품을 하면 귀엽다고 웃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찔끔 나왔고, 제가 울면 어디가 불편한지 걱정이 되어서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다가 또 찔끔 울었답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보기엔 아줌마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 좀 특별했나 봐요. 이미 교수님이 눈치를 챌 정도였으니까요. 하루는 교수님이 아줌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짜고짜 돈을 건네며 아이를 데려가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아님 적당히 버려달라고 했대요. 아니 교수님, 그런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세요? 버려달라뇨. 전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꼭 버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줌마가 하도 저 아이를 예뻐하니까 혹시 키울 생각이 있으면 데려가라는 말이에요. 돈을 섭섭하지 않게 줄게요. 교수님, 정말 사람 잘못 보셨네요. 이댁 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아이를 맡긴 했는데 어떻게 천륜을 끊으려 하세요? 그럼 관둬요. 말 나온 김에 아줌마도 그만두시고요. 우리 집 복잡한 사정도 다 알게 됐는데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내면 큰 코 다칠 줄 알아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는 교수님을 보면서 아줌마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참 뻔뻔하고 몹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명색이 차관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어쩜 저럴까 싶어서 가정부 일을 그만두었대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제가 눈에 밟혀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처음엔 그런 집에 태어난 제가 한없이 불쌍한 마음에 자꾸 보고 싶은 거라고 여겼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몇 번 밥을 주면 정이 드는 법인데 석 달 품에 안고 키우면서 정이 듬뿍 들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단순히 정이라고 하기엔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꿈에까지 제가 나타나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다음 날 아줌마는 교수님 집을 다시 찾아갔죠. 혹시 저를 다른 곳에 보냈을까봐 무서웠대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저 때문에 교수님은 노이로제 증세가 왔다며 한껏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그렇게 떼를 쓰며 울던 제가 아줌마 품에 안기니 정말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대요. 아줌마는 왈칵 눈물이 났답니다. 저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수님은 돈과 제 짐들을 챙겨주더랍니다. 근데 아줌마, 데려가서 키우든 말든 그건 아줌마가 알아서 하고 내가 돈을 주는 건 절대 우리 집안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듣죠? 내 말. 네, 교수님. 대단하신 차관님과 교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일은 없을 거네요. 잘들 먹고 잘들 사세요. 아줌마는 대차게 말하고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를 마음으로 키워주신 제 진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죠. 제가 어느 날 혜성처럼 어머니에게 온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선물을 꼭 안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가정부 일을 해서 번 약간의 돈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교수님에게 받았던 돈을 합쳐서 집 한 채를 얻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필요한 학비를 모아두셨죠. 그럼 이쯤에서 어머니는 왜 생판 남인 저를 거두셨을까요?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어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서로 좋아했던 동갑 친구였는데 어머니가 사시던 이웃마을에 살던 남자였답니다.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란하게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편안한 그런 사이였대요. 평생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한 게 후회되지 않을 것 같아서 했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다 이상이 없다고 했대요. 부부가 정상인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속이 탔답니다. 더욱이 남편은 3대 독자였대요. 가뜩이나 손이 귀한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난리가 났겠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절에 가서 3,000배도 들여보고 전국에 좋다는 한의원은 다 다니면서 침도 맞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효험이 없었답니다. 어느 점쟁이는 둘의 궁합이 상극이라서 그렇다고 했대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혼을 하든지 밖에서 애를 낳아오든지 결정을 내리라며 날마다 닥달을 했답니다. 그 아들은 차라리 대를 끊는 한이 있어도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고 대들었다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 일색이었는데 갑자기 국이 짜다, 나물이 싱겁다, 밥이 설익었다 등등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면서 어머니를 못살게 굴었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장님과 얘기만 나눠도 외간 남자와 딴짓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대요.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어머니가 제발 이혼해달라고 남편에게 애원해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서로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는 게 아니니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이혼녀 딱지를 딴 어머니는 고향이 딱 싫어졌죠. 아무도 모르는 서울로 갔고 숙식 제공이 되는 일을 찾다가 업체 소개로 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떠났던 고향에 절을 안고 다시 돌아왔으니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얼마나 올랐겠어요. 어머니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었거든요. 여자들은 모였다 하면 어머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온갖 말을 하며 소위 호박씨를 잔뜩 깠답니다. 서울에서 애만 안고 도망쳐왔대. 어머, 그럼 애 아버지는 모르고? 그걸 누가 알겠어. 결혼도 안 하고 애만 낳은 건지 어쩐지. 근데 한이 맺혀서 애를 훔쳤다는 소문도 있어. 아유, 애를 못 낳아서 소박을 당하더니 안 된대 안 됐어. 소문의 중심에 선 어머니는 어느새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다가 천하의 악독한 유괴범이 되었다가 한 맺힌 과부의 아이 탈취범까지 되었대요. 결국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어느 날 마을 회관으로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했답니다.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아주 비장하게 삶고 진지하게 편육을 썰어 상을 차리고 탐스럽지만 피를 토할 것 같은 사과와 포도를 놓았죠. 씨알도 먹힐 것 같지 않은 뻘건 초장에 오징어를 살벌하게 묻혀 올리고 마음이 탁한 사람들을 확 정화시켜줄 탁주 한 잔씩 쭉 따라주며 그 모든 소문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갓난애를 안고 나타나서 다들 놀라셨죠? 애를 훔쳤니 도망을 쳤니 소문만 무성하고 진실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이 모든 소문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릴까 해서예요. 우선 저는 이상한 짓을 했거나 말 못할 일로 인해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애도 절대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애를 못 낳아서 소박을 당한 건 다 아시죠? 이번 생에 저에겐 자식은 없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남편은 없는 게 편하지만 자식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했습니다. 노는 여기서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잘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아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어머니를 씹던 사람들은 오히려 무안해서 거하게 박수를 치며 우리를 환영해 주었답니다. 우리 어머니 참 멋있는 분이시죠. 모습은 여리여리하신데 한번 아니다 싶으면 대차게 밀고 나가시는 성격이시죠.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마음이 너무 약해서 손해만 보시기도 해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은 더 이상 돌지 않았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저를 손주처럼 무척 귀여워해 주셨죠. 어머니는 이웃의 논과 밭에서 일해주고 품삯을 받았어요. 마을 회관에 저를 재워놓고 근처에서 늘 일을 하셨죠. 제 울음소리가 들리면 단숨에 달려올 작정으로 말입니다. 때론 어머니가 멀리 농장 일을 갈 때면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봐주시곤 했어요. 저는 젖꼭지만 물려놓으면 세상 모르고 잘 자는 순한 아이였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무럭무럭 잘도 자라는 저를 보면서 고생하는 보람을 느끼셨대요. 이놈이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 궁금했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 상상했고, 어떤 여자를 만나 사랑할까 괜히 설레기도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 은근히 낭만적이세요. 어머니 18번도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랍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죠.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슬픈 과거를 생각하거나. 노래는 못하지만 혼자 흥얼거릴 때 뒷모습을 보면 전 단번에 어떤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 있답니다. 노래하면서 엉덩이를 약간씩 들썩이면 100% 행복한 상상을 할 때고요.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으면서 먼 산을 보고 있으면 슬픈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되게 행복한 상상은 저와 관련된 거지만 슬픈 생각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었죠. 물론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낭만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읍내까지 매일 등하교를 시켜주셨어요. 3학년이 되고 난 뒤에는 혼자 갈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셨죠. 저를 등하교 시키는 게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낙을 뺏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불효자라고요. 전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고 5학년 때까지 어머니와 등하교를 같이 했답니다. 친구들은 제가 마마보이인 줄 알 정도였죠. 어머니는 저를 등교시켜 놓고 근처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셨어요. 제가 수업을 마칠 시간에 맞춰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농장에 가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셨고요. 늘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셨지만 한 번도 피곤하다 말하지 않으셨죠. 절 잘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서 즐거웠답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곤 했는데 앙상한 뼈마디가 느껴질 때마다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어서 자라서 어머니 고생을 덜어드려야지 늘 그 생각만 했어요. 인재야, 엄마가 너 입양했다고 사실대로 말한 거 서운한 건 아니지? 그게 왜 서운해? 나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겠어. 정말? 그럼 엄마는 내가 친아들 아니라고 생각했어? 넌 죽어도 내 친아들이다. 나도 죽어도 엄마가 내 친엄마야. 초등학교 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를 주제로 쓴 적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입양된 사실을 떳떳하게 털어놓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많이 예뻐해달라고 했던 어머니의 일장 연설을 썼죠. 그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어머니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천운인지 구구절절 적었죠. 심사위원들이 제 글을 읽으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전 1등상을 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고등학생이 된 뒤에는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럴 시간에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전 스스로 벌어서 쓸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알바비의 절반은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썼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는 어머니께 절대 용돈을 받지 말자. 그게 제 계획이었는데 나름 실천한 거죠. 어머니는 제 학비를 별도로 모아두셨다고 제발 공부만 하라고 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그 돈도 어머니가 힘들게 모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았죠. 편의점 사장님은 친구들과 한창 놀러 다닐 나이인데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가 기특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렇게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나름 책임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랬어요. 정말 그땐 하루에도 몇 센티씩 키가 쑥쑥 자랐어요. 수업을 하고 바로 편의점에 오면 배가 엄청 고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과 우유나 김밥은 어차피 팔 수도 없으니까 제가 먹어치우겠다고 말씀드렸죠. 사장님은 유통기한 넉넉한 걸로 얼마든지 먹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자하시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셨어요.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느라 가끔 편의점에 늦게 올 때도 있었는데 사장님은 짜증 한 번 내시지 않고 이해해 주셨죠. 사장님에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지만 항상 딸 얘기는 많이 하셨죠. 어려서부터 아파서 병원 신세만 졌는데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걸 모르지만 백혈병이라고 했어요. 수술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해야 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고 하셨죠. 딸이 입원을 하게 되면 24시간 간병인을 붙이곤 하셨는데 사장님은 낮 시간에 편의점을 보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오면 교대한 뒤 집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병원에 들러 딸을 보곤 하셨죠. 간병인이 2시간 정도 쉴 동안 사장님이 딸과 함께 지냈는데 밤이 되어 마감 시간이 되면 편의점에 오셔서 저와 또 교대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사장님은 밤새 편의점을 보셨죠. 그런 일의 연속이셨어요. 보고 있으면 참 딱 한 분이시구나 생각이 들 때도 많았죠. 제대로 잠도 푹 못 자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드시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러다가 사장님마저 쓰러지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지경이었어요. 딸 치료비와 간병인에게 줄 돈만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다 보니 편의점에 알바생을 더 두고 싶어도 인건비가 너무 나가서 그럴 수 없었죠. 저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사장님이 신경 쓰시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일을 하고 돌아가시던 길에 편의점에 들려 같이 집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이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제가 뭔가 꾸준히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대요. 어머니는 동네 어르신들 주전부리를 몇 가지 사셨는데 마침 사장님이 교대를 하시러 오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어머니를 소개시켜드렸죠. 이제 엄마라고 인사를 하던 어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를 본 사장님도 순간 얼어붙은 듯 말이 없으셨죠.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이끌고 불이 나게 편의점을 나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도 뭘 물어봐야 하는지 어색해서 괜히 농담을 던졌어요. 엄마, 뭐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있어? 뭐 또 출생의 비밀 그런 건 아니지? 괜찮아, 그냥 말해.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뭐 있어. 나 마음의 준비 다 했으니까 어서 말해봐. 뭘 말해?
아까 편의점에서 사장님 보고 깜짝 놀랐잖아. 누군데, 어? 편의점, 당장 그만둬. 아, 네, 참. 누군지 알아야 내가 그만두든 말든 판단하지. 전 남편, 됐냐? 편의점 사장님은 바로 어머니의 전 남편이셨어요. 사람의 인연은 참 묘하죠. 인연이 되었던 사람이든 인연이 될 사람이든 꼭 언젠가는 어디서든 만나게 되니까 말입니다. 두 분이 서로 치열하게 미워해서 헤어진 게 아니었기에 그 짧은 재회의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편의점을 그만두라고 채근하셨죠.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사장님의 인연은 이미 끝났는데 괜히 저 때문에 이상하게 엮이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하지만 그동안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신 정이 있는데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대타를 구할 때까지는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예상한 듯 그러라고 하시더군요. 대타를 구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 일주일이 한 달 같긴 했어요. 사장님도 저도 어색해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그렇다고 제가 괜히 먼저 두 분의 과거지사를 아는 척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새 알바생이 오고 드디어 그만두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재고 정리와 창고 청소를 말끔하게 했어요. 사장님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월급과 편의점에서 파는 로또 10,000원어치를 구매해서 주셨어요. 행운이 있길 바란다고 하시면서요. 왠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벗어둔 옷에 몰래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편지와 그 로또를 다시 넣어두고 나왔습니다. 행운은 오히려 사장님께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편의점을 나와 문득 돌아보니 사장님이 문 밖에서 내내 저를 배웅하고 계셨어요. 손을 흔드시는 그 모습이 참 헛헛하게 느껴졌죠. 헛헛하다는 말은 어머니가 잘 쓰시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언젠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뱃속이 빈 듯한 느낌이 있거나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그 순간에 사장님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으로 저에게 손을 흔드셨을 것 같았죠. 저는 사장님께 다시 꾸벅 절을 한 뒤 일부러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사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물으니까 일단 서울로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대로 전 따를 생각이었죠. 전 겨울방학 내내 읍내 다른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끔 편의점 근처를 지날 때가 있었는데 새로운 알바생만 보일 뿐 사장님은 좀채 볼 수 없었죠. 딸이 또 아파서 입원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배달 가던 길에 어느 카페를 지나다가 창가에 마주 앉아 있는 어머니와 편의점 사장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추고 두 분을 한참 쳐다보았어요. 차마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차만 마시는 그 모습이 슬픈 그림 액자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심정이 느껴졌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두 분이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밤에 불을 꺼놓고 한참 우셨다는 것만 기억하니까요. 아마 사장님도 어디선가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우시면 늘 안아주거나 등을 다독여드렸죠.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론 누군가가 도와줘야 위로가 되는 일이 있지만 때론 누군가가 모른 척 해줘야 정리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날 한방눈이 밤새 내렸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마당에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니까
어머니는 밤새 잠이 안 와서 쓸데없이 눈사람이나 만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왜 전 그 눈사람이 꼭 편의점 사장님을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제 느낌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아렸어요. 겨울이 끝나갈 무렵 우린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대문 근처 회원동이 새 보금자리였죠.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 어느 칼국수 집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에겐 재수학원에 등록해서 대학에 가라고 하셨죠. 사실 그때 성적으로는 4년제 대학은 어림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에 꼭 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더군요. 일단 사회 경험을 하면서 정말 대학에 가야겠다 싶으면 그때 가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불통이니? 엄마가 좀 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하면 좀 안 돼? 사돈 낱말하시네. 그 고집불통 누굴 닮았겠어요. 엄마 빼박이구만. 전 언제나 한술 더 떠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넉살을 부려야 어머니가 마지못해 웃으시면서 제 뜻에 따라주시거든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더욱 자식 못 이기는 어머니시니까 그걸 믿고 제가 더 까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내가 일단 말로 뱉었으니까 실천을 해야 하는 법, 사회 경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건물 청소를 하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발레바킹 아르바이트를 했죠.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전단지도 붙였고 대리운전을 뛰기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대학생이 된 반 친구들과 가끔 만나기도 했는데 전 이상하게 친구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성적대로 대학에 간 그 녀석들보다 뭘 잘하는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목표를 정하겠다는 제 생각이 훨씬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생은 길잖아요. 길게 멀리 보고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2년간은 서울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서 돈 벌어 좀 더 편한 곳으로 어머니를 모셔야지 하는 생각도 더 커졌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담도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예후도 나쁘다는 담도암이셨죠. 약간 당뇨가 있는 것 말고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큰 병원 몇 군데를 더 가봤어요. 혹시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가 좀 더 어머니를 챙겼어야 했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담담했죠. 의사는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살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절망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전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다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 하겠다고 버티셨어요. 어차피 자기는 틀렸다고 하셨죠. 내가 미리 유언을 하는 거야. 그 돈은 그대로 둬.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엄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건데. 엄마도 없는데 그 돈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전 처음으로 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보증금을 빼고 모아둔 돈이며 적금도 다 해약해서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 엄마는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결심했죠. 제 엄마니까요. 결국 어머니도 제 뜻에 따라 주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는 절 꼭 안아주셨죠. 그리고 한참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우리 인제 언제 이렇게 컸노?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눈, 코, 입도 다 예쁘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 예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에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울면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기다릴 거니까 수술 잘 하고 나와. 알겠지? 어머니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도중 돌아가셨어요. 의사 말로는 개복을 해보니 이미 온몸에 종양이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더래요. 어머니가 이제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죠. 소식을 들은 남대문 시장 상인회에서 다녀가고 예전에 살던 동네 이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곳에 가서 편안히 지내다가 조용히 보내드릴 것을 하는 때늦은 후회와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제 배내 쪼고리며 애착 인형이며 늘 물고 빨던 젖꼭지, 돌사진, 돌잡이 했던 실타래, 성적표, 상장, 입학대 사진이며 어버이날 달아준 종이 카네이션까지 모두 모아두신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마음으로 저를 낳아 심장으로 저를 보듬고 어머니의 모든 인생을 걸고 저를 키우셨다는 생각에 또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리 남겨두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인재야, 네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아마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겠지. 너 두고 가는 엄마가 어떻게 발걸음을 뗄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재는 씩씩한 아들이니까 엄마가 믿고 잘 갈게. 엄마 걱정은 이제 그만해. 네가 걱정하고 울기만 하면 아마 엄마도 편하게 못 갈 거야. 보란듯이 살아줘. 엄마 못 가지. 좀 더 네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인재야, 다음 생이 있다면 또 꼭 엄마 찾아와라. 엄마 기다릴게. 엄마 마지막 소원은 우리 인재가 대학에도 가고 멋진 사람도 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예쁜 가정 일구는 거야. 엄마 소원 들어줄 거지? 믿는다. 안녕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한다. 편지를 읽으며 통곡했습니다. 전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가끔 혼자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지 정말 그게 완벽하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 어머니는 부모도 버린 나를 왜 자신의 아들로 기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천사라는 결론밖에는 없었죠. 마지막까지 혼자 남겨질 저를 걱정하셨던 어머니의 편지는 제가 살아갈 소중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전 어머니 생각해서 더 기운을 내기로 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생모의 주소도 남겨두셨더군요. 찾아가 보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그렇게 남겨둠으로써 제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전 주소가 적힌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버리는 게 맞으니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바닥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청소 알바, 식당 알바, 대리운전 알바, 공사장 막일도 했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다 보니 모델 알바도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야 잡생각도 안 나고 그대로 지쳐서 잠이 드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만 꿈에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늘 생각했죠. 우리 인제 잘하고 있다고 활짝 웃어주신다면 더 힘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꿈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했지만 편히 잘 가셨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업체 사장님이 동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장님이지만 형처럼 믿고 따르는 분이라
그런 제안이 너무 감사했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청소업체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새로 얻고 홍보 전단도 뿌리고 일 나갈 때 타던 트럭이 너무 낡아서 트럭도 새로 장만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죠. 처음 몇 달은 정말 눈코 틀 새가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새로 청소 계약을 한 회사나 건물이 3배 정도 늘어났죠. 사장님과 저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새로 직원도 뽑았어요. 저와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더 청결하고 완벽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지 늘 연구했죠. 청소약품의 성분을 일일이 검색하고 외국의 사례도 찾아보고 화약 성분대로 우리만의 세제를 개발하고 노하우를 만드는 데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머지않아 굴지의 청소 기업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도 붙었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어요. 이 직종이 유망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른 청소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더니 후발업체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죠. 이를테면 우리 업체가 10만 원의 청소 계약을 한다면 후발업체들은 절반을 후려쳐서 5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이러니 우리와 계약했던 건물주들은 당연히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직원도 내보내고 사무실 월세도 밀리고 어느 날 사장님마저 소식 두절이 되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더군요. 아예 핸드폰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멘트만 들렸죠. 대출 원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살고 있던 고시원에서도 나왔어요. 고시원비가 몇 달 밀리다 보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만 봐달라는 소리도 못하겠더군요. 다시 일을 할 의욕도 잃었고 설령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남지 않을 게 뻔했죠. 너무 한꺼번에 모든 일이 터지면서 상황 판단도 흐려지고 급기야 면역력도 떨어졌는지 감기 몸살까지 심하게 앓았습니다. 돈이 없으니 병원은 고사하고 약을 살 수도 없었어요. 늦가을 을씨년스런 바람을 맞으며 옷을 겹겹이 껴입었지만 한겨울처럼 온몸이 떨리고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했어요. 한참을 거리를 헤맸지만 갈 데가 없더군요. 이 넓은 서울바닥에 제 한몸 누일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 도착한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밤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진 곳은 거기였죠. 커다란 대합실 벤치에 앉거나 누워있는 사람들은 19이 노숙자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인생 막장에 몰리면 노숙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신세가 되고 보니 암담하고 막막하고 참담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왜 여기까지 왔을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몸이 더 아프다 보니 올 힘도 없었어요. 겨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루를 보내도 달라지는 건 없었죠. 낮엔 기차를 타러 오가는 사람들 속에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부끄러워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옆구리가 다 결렸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역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마시고 또 마셨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씻지도 못했으니 제 옆에만 와도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니까 점점 창피함도 사라졌어요. 아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생각도 들었죠. 다시 빈자리를 기웃거리며 찾아가서 앉거나 바닥에 누운 채로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나도 데려가지 하는 생각도 났고요. 한 3일 굶어보셨어요? 그럼 정말 앞이 흐릿해져서 걷는데 바닥이 구불구불 저를 공격할 듯 튀어오른답니다. 꼭 술에 취한 것처럼요. 몸에 열은 나는데 배는 고프고 다리에 힘은 없고
세상은 자꾸만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분. 갑자기 쿵 하고 주저앉았는데 바로 앞에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없이 지갑을 짚었어요. 누가 본 사람은 없는지 주위를 살펴봤죠. 다행히 본 사람도 지갑을 찾는 사람도 없었죠.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지갑을 꼭 쥐고는 역 화장실 빈칸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엄청 뛰었죠. 지갑이 워낙 두툼해서 직감적으로 현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지갑 속엔 현금이 5만원권으로 300만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숨이 다 막혔죠. 이 돈이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다시 고시원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현금에만 꽂혀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신분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화장실에 1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현금만 빼고 지갑은 휴지통에 버리자고 생각했다가 그건 범죄라고 또 갈등했다가 훔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재수없게 잃어버린 거라며 합리화를 했다가 그래도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혼자 중얼거렸죠. 그때 평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나쁜 짓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도 하셨고요. 선하게 베풀면 크게 보답을 받는다고도 하셨어요. 제 생각엔 어머니의 말대로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에서 어머니가 다 보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반반으로 갈등했지만 경찰서로 가서 지갑을 맡겼어요. 솔직히 300만 원이니까 거기서 10%만 사례비로 줘도 좋겠다고 은근히 기대를 했죠. 경찰은 웬 노숙자 같은 청년이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오니까 좀 수상하게 보더군요. 훔친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일단 지갑 속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았죠. 주인은 정말 고맙다면서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꼭 사례를 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그 지갑에는 돈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했대요. 전 10%인 30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좀 전까지 열이 오르고 온몸이 아팠는데 어느새 30만 원 받을 생각에 감쪽같이 다 나은 듯 했어요. 2시간쯤 지나자 지갑 주인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사장님. 아니, 인재 아니냐? 지갑 주인은 편의점 사장님이셨습니다. 사장님을 보니까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전 통곡을 했어요. 사장님도 제 꼴이 하도 기가 차셨는지 한참을 끌어안으시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경찰들도 서로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또 저와 사장님은 만나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지갑 속에는 현금보다 더 중요한 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사진을 지갑 속에 고이 넣어 다녔대요. 항상 아픈 아이라서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어둔 게 없었는데 그 지갑마저 잃어버리면 영영 딸의 얼굴도 기억할 수 없게 될까봐 가슴을 졸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저였으니 이게 무슨 운명이냐며 사장님은 제 손을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한참이나 그러셨어요. 지갑 안쪽에 고이 넣어둔 딸의 얼굴을 저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선하게 생긴 인상이 사장님 모습이 있더군요. 경찰서를 나온 저와 사장님은 식당부터 갔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신 듯 했어요. 제가 원래 삼겹살이 김치찌개를 엄청 좋아했는데 사장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삼겹살 5인분에 김치찌개와 밥 3그릇을
허겁지겁 다 먹어치웠습니다. 배가 든든해지니 그제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몰골이 이래서 죄송해요, 사장님. 너 고생 많이 했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물으시는데 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동안 너무 허망해서 방황하다가 우연히 동업을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네, 담도암이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사장님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우린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죠. 평소 술을 잘 안 드셨는데 소주 몇 잔에 취기가 오르자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실은 사장님은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 이장님은 아는 듯 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언젠가 살다 보면 또 만나지겠지 했답니다. 사장님이 그토록 절 찾으신 이유가 더 어마어마했죠. 제가 편의점을 그만둘 때 사장님이 제게 주신 로또 복권을 다시 사장님 주머니에 넣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저보다는 사장님의 행운을 빌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무려 100억 원에 당첨이 되셨다는 겁니다. 말을 듣는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참 황당하게 느껴지고 와닿지 않았죠. 사장님도 자신의 주머니에 복권이 있다는 걸 몰랐답니다. 그 옷이 창고에 늘 처박혀 있어서 신경을 안 쓰셨대요. 나중에 옷을 빨려고 보니까 복권이 있어서 그제야 제가 두고 간 것을 아셨대요. 날짜를 보니 벌써 몇 달 전 거라 그냥 버릴까 하다가 맞춰봤는데 그게 1등이었던 거죠. 100억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입을 닦을 수도 있잖아요. 간혹 뉴스에 보면 로또 1등 된 부부가 갑자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복권을 샀다가 막상 당첨되니까 이익 배분을 하다가 싸우는 일도 있었죠. 사장님은 복권의 원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어머니는 이사를 간 뒤였고요. 사장님은 우선 그 돈으로 편의점을 팔고 건물을 사들였고 땅도 샀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어머니를 만나면 주기 위해서 시골에 집도 사두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연락 한 번은 오겠지 기다렸는데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딸이 큰 병원으로 옮기면서 서울로 왔대요. 하지만 그 딸도 더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나 봐요. 어머니와 사장님을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동안 일어난 일을 사장님께 다 말씀드렸죠.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 버거웠을 일들을 그래도 잘 견뎠다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든지 사장님은 당장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전 망설이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우연히 한 번이면 그냥 우연이고 2번이면 인연이고 3번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전 우연히 사장님 편의점의 알바생이었고 또 우연히 어머니의 전남편임을 알았고 또 우연히 지갑을 주어서 그 인연을 운명으로 이었으니 충분히 사장님 곁에 있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곧 저를 입양도 하셨어요. 입양 절차가 좀 까다롭기는 했지만 우린 1년 동안 여러 번의 가정조사와 환경조사를 받았죠. 그렇게 이제 사장님은 제 양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전 가끔 이게 꿈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자다가도 아버지 얼굴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헤어졌지만 사랑했던 여자가 가슴으로 낳아 기른 아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여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남자의 운명적인 스토리는 이제 시작된 셈이죠. 가족이라는 말로는 다 얘기할 수 없도록
저는 아주 멋지고 잘난 아들이 될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도 합격했고요. 비록 늦가기 대학생이 됐지만 생각보다 공부가 재밌어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갈 수 있다면 갈 생각이에요. 앞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비록 불행하게 버려졌지만 사랑받고 자랐고 아프게 버텼지만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제 인생에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어머니와 양아버지께도 날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청년 아닌가요? 모든 분께 막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눈앞에 운명의 언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넘어가시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가보지 않아서 후회하거나 가기를 망설여서 갈등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설령 그 언덕을 넘어가서 실패하게 된다고 해도 안 간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니까요. 모두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